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남쪽 지방 작은 마을에 돌봄이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름다운 이름이 처음부터 없었지요. 그저 사람들은 돌봄이라 불렀습니다. 집안일을 돌보는 계집아이라는 뜻이었지요. 어머니는 돌봄이를 낳다 죽었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봄이는 주인 집 마당 한쪽 구석에 딸린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불도 없이 홀로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벽 틈새로 들어와 새벽마다 온몸이 얼어붙곤 했지요. 오늘도 밤바람이 많이 차갑네. 어린 돌봄이는 이불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밤새도록 떨었습니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지요. 울어봤자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돌봄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주인 집 12살 아들이 열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열이 내리지 않았지요. 너무 아파. 주인 마님은 의원을 불렀으나 그는 진맥을 마치고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내 평생 의원으로 살아왔지만 아드님 병은 원인을 알 수가 없소. 아이고, 의원 날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꼭 좀 살려주시오. 주인 마님은 의원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의원은 병을 고칠 수 없다며 발걸음을 돌렸지요. 하늘이시여, 제발 제 자식 좀 살려주시옵소서. 마님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빌었습니다. 어린 돌봄이는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다가 가만히 안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린 돌봄이는 알아놓은 사내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불덩이처럼 무척 뜨거웠지요. 돌봄이는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내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끙끙 앓던 아이가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했지요. 어린 돌봄이는 손을 떼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 사내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편안해졌지요. 어린 돌봄이는 그제야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돌봄이의 그런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 집에 드나들던 늙은 강 의원이었지요. 그는 돌봄이가 안채에 다녀오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내아이의 몸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강 의원이 돌봄이를 사랑채로 조용히 불렀지요. 그리고 그는 말없이 돌봄이의 손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돌봄이라 하옵니다. 어미 아비는? 없사옵니다. 강 의원은 돌봄이의 손을 천천히 뒤집어 보며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돌봄이의 손금 하나하나를 자세히 훑어보았지요. 내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다. 어디서 의술을 배워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배워볼 생각은 있느냐? 제가 정말 의술을 배울 수 있나요? 그렇다. 하늘이 내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었으니 사람을 고치는데 내 손을 쓰지 않으면 다른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느니라. 그럼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 내 밑에서 의술을 한번 배워보거라. 그날부터 강 의원은 밤마다 돌봄이를 몰래 불러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맥 짚는 법과 약재 고르는 법 그리고 침 놓는 자리를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주었지요. 그렇게 강 의원은 주인 모르게 수년에 걸쳐 돌봄이에게 의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린 돌봄이는 단 한 번도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머릿속에 꼭꼭 저장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낮에는 주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밤이면 강 의원을 찾아가 열심히 공부했지요. 의술은 어린 돌봄이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지요. 돌봄이는 몸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주는 일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야 할 목적이 뚜렷해졌지요. 나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일이 너무 좋아. 홀로 살아도 환자들을 돌볼 수만 있다면 외롭지 않아.
그렇게 돌보미는 의술에 대한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돌보미가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 의원이 멀리 왕진을 갔다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 소식에 돌보미는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의원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지요. 돌보미는 그날 밤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이었지요. 부모 없이 홀로 자란 돌보미에게 강 의원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돌보미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녀가 슬픔에 젖어 울고 있을 때 주인집 아들 최참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최참이는 이른 나이에 고위 관직까지 얻은 위세등등한 자였지요. 그는 짐승 같은 눈빛으로 돌보미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계집 주제에 내가 의술 따위를 공부해서 뭘 하겠느냐? 그저 내 옆에 있는 게 너한테도 훨씬 나은 팔자다. 어차피 노비 신분에 갈 곳도 없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내 말뜻을 못 알아듣겠느냐? 내 첩이 되란 말이다. 그럼 내년에 팔자는 하루 아침에 활짝 피는 것이다. 그 말에 돌보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주인집 아들이 자신을 넘보고 있었지요. 헌데 다른 이들 같으면 그 자리는 팔자를 고치는 둘도 없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의술의 뜻이 있는 돌보미에게는 달랐지요. 만에 하나 그의 첩이 되면 모든 의술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 말이 없느냐? 어차피 내겐 선택권이 없다. 내가 그리 한다면 그리 되는 것이야. 그러니 그런 줄 알고 몸가짐이나 잘하고 있거라. 돌보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돌보미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도망을 나왔지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망 노비는 잡히면 곤장 100대에 다시 종살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돌보미는 멈출 수가 없었지요. 최참이의 첩이 되느니 도망치다 죽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돌보미는 의술에 대한 열정과 꿈이 확실했지요. 돌보미는 한양 쪽으로 달리고 달렸습니다. 그녀는 몇 날 며칠을 쉬지도 않고 계속 한양으로 달려갔지요. 우여곡절 끝에 돌보미는 한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지요. 이곳이 말로만 듣던 한양이구나. 스승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한양에 꼭 가보라 하셨지. 가져온 돈이 모두 떨어진 돌보미는 돈벌이 할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약재 장터거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지요. 무거운 약재 자루를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날랐고 약재를 다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쥐꼬리만큼이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지요. 잠은 약재상 구석진 처마 밑에서 쪼그려 자고 새벽부터 일찍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돌보미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를 않았지요. 장터 구석에 아픈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약재를 처방해 치료해 주었습니다. 도망 노비 신분으로 의술을 행하다 들키면 곤장을 맞고 다시 최참의 손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보미는 언제나 돈을 받지 않고 그림자처럼 치료하고 바람처럼 사라졌지요. 그러자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참 이상하네. 어제 쓰러져 다 죽을 것 같던 돌팔이 놈이 오늘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러게 말이오. 다 죽어가던 사람이 어째 하룻밤새 저리 멀쩡해졌단 말이오. 글쎄 누가 치료해 준 게 아니겠나. 모르긴 해도 이 근방에 숨어서 선의를 베푸는 명의가 있는 게 분명해.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그 명의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간 어느 날 장터 약재상 노 주인이 갑자기 쓰러졌지요. 일꾼들이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지만 의원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노 주인은 숨이 가파지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지요. 한시라도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돌보미는 망설이다 결국 무릎을 꿇고 노 주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심장이 불규칙하게 제멋대로 뛰고 있었지요. 어르신 잠깐만 참아보셔요. 돌보미는 재빠르게 가게 안에 약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기와 맹문동을 집어 즉석에서 다려 먹였지요.
그러자 잠시 후 노 주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의원이 노 주인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참 이상하오. 이 처방은 대체 누가 한 것이오? 이 배합은 나도 생각지 못한 것인데. 그러자 일꾼들이 모두 돌보미를 가리켰습니다. 의원은 돌보미를 아래 위로 훑어보다가 말없이 돌아갔지요. 거참 희한한 일도 다 있군. 어쩌다 우연히 한 번 맞힌 것이겠지. 의원이 돌아가고 노 주인은 돌보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늙은이 목숨을 살렸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별것 아니옵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사실 운명이었습니다. 내 솜씨가 웬만한 의원보다 나은 것 같다. 너는 어디서 의술을 배웠느냐? 고향에서 강의원 스승님께 배웠사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약재 다루는 일이니 내 재주를 쓰기에도 좋을 것 같다. 돌보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처마 밑에서 자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렇게 돌보미는 한양 약재상에서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방도 생겼고 하루 세 끼도 든든히 먹을 수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 기둥에 방이 하나 붙었습니다. 내의원 의녀 선발 시험을 알리는 방이었지요. 신분을 불문으로 하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돌보미는 그 방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기회는 둘도 없는 기회였지요. 그래,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수도 있어. 도망친 노비 신분이 들통날까 두려웠지만 걸릴 때 걸리더라도 내의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돌보미는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시험 당일날 아침 내의원 마당에는 수십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 양반가 출신이거나 의원 집안의 딸들이 많았지요. 돌보미는 맨 구석에 서서 채점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시험은 3단계로 약재 구별과 맥집기 그리고 실제 처방전 작성이었지요. 어려운 것은 없구나. 돌보미는 무척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험을 시작하겠다. 돌보미는 첫 번째 약초 구별에서 막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맥집기에서도 채점관들의 눈이 돌보미에게 쏠렸지요. 세 번째 처방전 작성에서도 돌보미는 제일 먼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벌써 다 썼다는 의미였지요.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자 돌보미가 수석으로 발표되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돌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채점관 옆에 조용히 서 있던 남자가 돌보미에게 걸어왔지요. 그는 의관 유승원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돌봄이라 하옵니다. 유승원은 말없이 돌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돌보미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지요. 오늘부터 당신은 해온이라 하시오. 은혜로운 온기라는 뜻이오. 돌보미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온기라는 뜻도 너무 좋았지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내의원으로 나오시오. 네, 알겠습니다. 돌보미는 무척 설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토록 꿈꾸었던 의녀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그날 밤 돌보미는 방에서 홀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바라던 의녀가 되었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지요. 그동안 노비로 천대받으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내의녀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지요. 그녀는 깨끗이 단장을 하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명패는 의관 유승원이 임시로 만들어 주었지요. 그런데 내의원에는 어의 조한필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의원에서 20년을 군림한 실세 중의 실세였지요. 그는 왕실 외척 가문과 혼맥으로 얽혀 있었고 내의원 의녀들의 임명과 파면을 좌지우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해온이 수석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조사를 시켰지요.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년이 수석이라니 대체 그년의 정체가 뭐란 말이냐? 가문도 출신도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 해온을 그는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족보도 없는 게 어딜 감히 내 의원의 수석으로 들어왔단 말이냐?
조한필은 내의녀들의 인사권 행사로 뒷돈을 받아 챙기는 자였습니다. 헌데 혜원에게는 돈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았지요. 다음 날부터 어의 조한필의 표적이 된 혜원은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수족처럼 부리는 의녀 난양이를 앞세워 그녀를 괴롭혔지요. 난양은 혜원에게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만 골라 시켰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쉬는 시간을 일체 주지를 않았지요. 어디서 굴러온 계집이 감히 수석 타령이야? 출신도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딜 기어 올라온 것이야. 다른 의녀들도 조한필의 눈치를 보며 혜원을 멀리했습니다. 혜원은 입술을 깨물며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뎠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원이 약재 창고에서 혼자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유승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 한 권을 혜원 앞에 내려놓았지요. 그 책 3권 142장에 어제 그 증상과 비슷한 사례가 있어 참고해 보시오.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서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혜원은 왠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무뚝뚝하지만 왠지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같았지요. 보통 의녀들에게 직접 의서를 챙겨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특별해 보였지요. 그리고 혜원이 내의원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공주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선배 의녀들이 모두 나섰지만 아무도 손을 쓰지 못했지요. 밤이 늦어 어이도 없고 의녀가 긴급 처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석이녀 난양도 병증의 원인을 찾지 못해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건 내 손을 벗어난 증세다. 어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때 혜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감히 어딜 나서느냐? 혜원은 난양의 말을 듣지 않고 공주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는 무척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요. 혜원은 공주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미세한 혈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맥이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약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공주 저하께서 평소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네. 요 며칠 입맛이 없다 하시어 거의 드시지 못하셨다. 그럼 오늘 저녁 술안은 드셨습니까? 아니다. 오늘은 한 술도 드시지 않으셨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주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마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기혈이 모두 허하여 갑자기 의식을 잃으신 것입니다. 심각한 병이 아니니 걱정 마시옵소서. 다만 빠르게 처방을 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사옵니다. 감히 내가 무슨 수로 공주 저하를 치료하겠다는 것이냐? 혜원은 난양의 말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약재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삼 한 동과 황기 2돈 그리고 대추 5알을 지금 당장 물을 올리고 다려야 합니다. 그 말에 상궁이 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인들이 불이 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공주 저하의 발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발바닥에 대어 주십시오. 그리고 공주 저하를 옆으로 눕히시고 등 뒤에 이불을 받쳐주세요. 상궁과 나인들이 혜원의 말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난양만이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혜원은 공주 옆에 다시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공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손으로 공주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지요. 잠시 후 나인이 약을 다려왔습니다. 혜원은 약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색깔을 확인했지요. 잘 다려졌습니다. 혜원은 약사발을 받아 숟가락으로 떠서 공주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공주의 손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지요. 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공주가 눈을 떴지요. 공주 마마 정신이 드시옵니까? 상궁 내가 어찌 된 것이오? 공주 마마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옵니다. 공주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 혜원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대는 누구? 혜원은 조심스럽게 손을 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내의원 의녀 혜원이라 하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단 말이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공주마마.
공주는 한참 동안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깊게 담겨 있었지요. 난양은 그 장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포기한 공주를 혜원이 살려낸 것이었지요.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계집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어. 전현 때문에 내 자리가 위험하겠어. 난양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혜원을 궁에서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공주가 상궁을 통해 혜원을 불렀습니다. 공주 마마께서 혜원 의녀를 찾으십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공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창가에 앉아 둥근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서 오시오 혜원. 부르셨사옵니까 공주마마. 그날 이후로 그대 손길이 자꾸 그립구려. 황궁하옵니다 공주마마. 그대는 어찌 그리 손이 따뜻하오? 타고난 것이옵니다 공주마마. 그랬구려. 그 따뜻한 손으로 평생 많은 사람을 살려주시오. 혜원은 그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앞으로 나의 전담 의녀가 되어주시오. 황궁하오나 공주마마, 그것은 어에나으리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옵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청할 테니 그대는 걱정 마시오. 혜원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어의 조한필이 자신을 무척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의 조한필에게 공주의 정갈이 전달되었습니다. 혜원을 공주의 전담 의녀로 임명하라는 내용이었지요. 조한필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공주 마마께서 어찌하여 의녀 임명에까지 관여를 하신단 말이냐? 어르신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쥐뿔도 없는 그년이 공주의 전담 의녀라니요. 공주 마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 일단 따르는 척은 해야겠지. 허나 근본도 없는 그년이 설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내 반드시 저 계집을 이 내의원에서 쫓아내고 말 것이다. 그날 이후 조한필의 수는 더 교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함정을 파기 시작했지요. 혜원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도망친 노비 신분이 언제 들통날지 몰라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지요. 하지만 유일한 위안은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라온 혜원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했지요. 다음 날 혜원은 창고에서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승원이 창고로 들어왔지요. 공주 마마의 전담 의녀가 되었다 들었소. 축하오.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으리.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공주 마마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들었소. 헌데 자존심 강한 조한필이 가만히 있을지 그게 걱정이요. 그 말에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으리. 허나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조심하시오. 혼자 음식이나 약재를 드시지 마시고 언제나 꼭 살피시오. 그 말에 혜원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유승원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었지요. 나으리께서는 제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야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겠소. 이곳에 적이 많으니 언제 해코지를 당할지 염려가 될 뿐이요. 혜원은 단순한 염려인지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 걱정하는 것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허나 더 깊이 물어볼 수는 없었지요. 나으리께서는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 뜻은 무슨 의미요? 가령 누군가가 보고 싶어 밤잠을 못 이룬다거나 그리워했던 적이요. 글쎄, 지금까지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소만 그것은 어찌 묻는 것이요? 혜원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을 뿐입니다. 유승원이 돌아가면서 한마디 남기고 나갔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구려. 유승원이 돌아가고 혜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어나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지요. 평생 고아로 혼자 살아온 혜원에게 심장이 뛰는 것은 아주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혜원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에 없었던 약재 냄새가 방 안에서 미세하게 흘러나왔지요.
혜원은 본능적으로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평소 자신이 마시던 물그릇에서 아주 미세한 냄새가 풍겼지요. 혜원은 코끝으로 가져가 냄새를 자세히 맡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물그릇에서 부자의 냄새가 났지요. 이것은 부자의 냄새야. 모르고 계속 먹으면 독약이 되는 위험한 약초야. 혜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 게 분명했지요. 혜원은 그 물그릇을 들고 나가 담벼락 아래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방으로 들어왔지요. 누가 한 짓인지 혜원은 대충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그날 밤 혜원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궁궐에서 혜원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유승헌이 생각났지요. 그래, 그분이라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순간 생각나는 사람은 유승헌 뿐이었습니다. 힘들 때 문득 그가 생각났지요. 호롤단신으로 자신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과 맞서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승헌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아침 일찍 혜원은 유승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그 말에 유승헌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 짓을 벌일 수 있는 자는 조한필 뿐이요. 허나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찾아내겠소. 그전까지는 절대 혼자 음식이나 물을 들지 마시오. 괜히 저 때문에 나으리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합니까? 당신 혼자 외롭게 싸우도록 두지 않겠소. 내가 옆에서 함께 싸울 것이요. 그 말에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 의원 다음으로 자신을 믿어주고 위해주는 사람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가슴이 벅차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자신에게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지요. 유승헌은 손수건을 꺼내 혜원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힘내시오. 지금부터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소. 혜원은 유승헌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하며 버틸 수가 없었지요. 유승헌은 그녀를 가슴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혜원은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이 설레었고 행복한 느낌을 알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혜원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전보다 덜 외로웠지요. 그런데 얼마 후 한양 외곽에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수십 명이 쓰러졌고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봉쇄되었지요. 내의원에서 의관들이 파견되었지만 전염병이 무서워 대부분 마을 입구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쓰러졌고 노인들이 뒤를 이어 픽픽 쓰러져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건강한 장정들까지도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혜원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짐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이녀들의 말들이 많았지요. 전현이 결국에는 미쳐가는구나. 차라리 잘 되었네. 지 죽을 자리 찾아가니 애써 손봐줄 필요도 없게 되었군. 그런데 그때 유승헌이 혜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곳은 너무 위험하오. 가지 마시오. 지금 그곳에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들었습니다. 저라도 가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치료해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겠소. 그것은 안 됩니다. 나으리께서는 왕실을 위해서라도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유승헌은 내의원을 비울 수 없는 처지라 걱정스런 마음으로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시오. 혜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바로 혼자서 역병이 창궐한 마을로 들어갔지요. 마을은 무척 참혹했습니다. 곳곳에 쓰러진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요. 혜원은 집집마다 찾아가 환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지요. 손발이 터지고 눈이 충혈되었지만 혜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지요. 의녀 나으리, 당신이 우리를 살렸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통째로 사라졌을 것이오. 아이고, 젊은 의녀가 겁도 없이 참으로 고맙소. 덕분에 내 가족이 살았소. 역병이 창궐한 마을에서 혜원이 살린 사람은 모두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유승원은 약재를 챙겨 해온에게 계속 대주었고 해온은 끊임없이 약을 따려 환자들을 치료했지요. 그 소식이 한양으로 전해지자 저잣거리에 소문이 퍼졌고 공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온은 석 달 만에야 마을에서 나올 수가 있었지요. 해온이 마을에서 나오는 날 유승원이 나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해온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그녀는 유승원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고생하시었소. 해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승원만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 주었지요. 그런데 또 이건 무슨 일이랍니까? 갑자기 형조의 관원들이 나와 해온을 추포했지요. 아니 지금 못 들라는 것이요. 내가 해원이라는 의녀더냐? 그렇소만 왜 그러시오? 왕실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역병이 발생한 마을에 들어가 의료 행위를 했다고 고발이 들어왔다. 도대체 누가 고발을 했다는 것이요? 내의원에서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네. 이건 필시 조한필의 짓이 틀림없어. 해온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녀는 역병 환자를 무상으로 치료했을 뿐이요. 어쨌든 고발장이 들어왔으니 의녀는 형조로 압송해 조사를 받아야 하오. 해온은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만에 하나 도망 노비라는 게 밝혀지면 목숨도 장담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그녀는 결국 형조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염려 마시오. 내가 방법을 찾아보리다. 해온은 형조로 끌려와 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향과 부모님의 이름을 대라. 해온은 어쩔 수 없이 고향과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 내년이 정말 최참의 집에서 도망친 노비란 말이냐? 해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내년은 곤장 100대를 맞고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다. 그녀는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곤장형이 내려질 판이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해온은 형조의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가 곤장 형틀에 묶일 판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유승원이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모시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온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두 눈이 커졌지요.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강 의원이 살아 있었습니다. 해온은 스승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지요. 해온아, 다 듣고 왔다. 너무 걱정 말거라. 강 의원은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유승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속량 공문이요. 강 의원께서 전 재산을 털어 해온의 노비 문서를 사들이고 불태운 뒤 양인으로 속량시킨 공문이요. 그 말에 형조의 관원들이 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른 그 문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이 공문은 진본이요? 그렇소. 지방 관아에 확인해 보면 알 것이요. 이 아이는 이제 노비가 아니요. 그 순간 형조의 마당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공주까지 말 타고 형조로 달려왔지요. 형조의 관원들은 공주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니, 공주마마께서 어인일로 이곳까지 납치셨는지요? 어이하여 나의 전담해녀를 데려와 조사를 하는 것이냐? 그 말에 형조의 관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마마의 전담 의녀라니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모르고 고발장이 들어와 잠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의 전담해녀를 무엇 때문에 고발했단 말이냐? 그것은 내의원의 난양이라는 의녀이옵니다. 공주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리고 해온과 유승원을 통해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었지요. 괘씸한 지고 감히 나의 죄 없는 전담해녀를 고발하다니 이는 나를 무시한 처사로다. 여봐라, 그 의녀를 당장 잡아오라. 공주의 명이 떨어지자 형조 관원들이 불이 나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난양이 포졸들에게 붙잡혀 형조 마당으로 끌려왔지요. 난양은 공주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주 마마 소인은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죄가 없다고 그럼 어찌하여 나의 전담의녀를 고발했느냐? 그것은 소인이 잘못 생각했사옵니다, 마마. 잘못 생각했다고 그것이 전부냐? 더 할 말이 없느냐? 난양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혹독한 벌을 받을 것이다. 난양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지요.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사실은 어의 조한필 나으리의 지시를 받고 해온 의녀를 고발했사옵니다. 그것뿐이냐? 더 있지 않느냐? 난양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조한필 나으리께서 해온 의녀를 독살하라는 지시도 내리셨사옵니다. 소인은 그 지시를 받아 해온 의녀의 물그릇에 부자를 탔사옵니다. 그 말에 형조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굳어졌지요. 독살이라니 그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옵니다, 공주마마.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난양이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울었습니다. 해오는 그 장면을 말없이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요. 여봐라, 당장 조한필을 잡아오라. 포졸들이 달려가 잠시 후 조한필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내의원에서 20년을 군림하던 자가 포졸들에게 양팔이 붙잡혀 끌려오고 있었지요. 조한필은 공주를 보자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공주 마마 소인은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이것은 모두 모함이옵니다. 난양이 이미 모든 것을 자복했다. 아직도 잡아떼겠느냐? 그 순간 조한필의 얼굴이 바짝 굳었습니다. 난양이 자복을 한 이상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자 그때 유승헌이 앞으로 나오며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지요. 이것은 조한필에 관한 기록이옵니다. 그는 20년 전 남해로 내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지요. 허나 한양에 본처가 있는 조한필은 그 여인을 버렸고 여인은 홀로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해온이옵니다. 그 순간 형조의 마당이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해온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자신을 해하려던 조한필이 친부였다니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라온 해온은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많은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좋은 분이고 무슨 사연이 생겨 자신을 찾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었지요. 헌데 오늘 그런 상상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친부는 좋은 분도 아니었고 자신을 일부러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 두려워 독살까지 하려 한 사람이었지요. 해온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한필은 크게 놀라지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해온이 살아있으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 오히려 그녀를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조한필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해온을 죽이려 한 짐승만도 못한 자요. 조한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과거가 낱낱이 까발려지고 말았지요. 그때 공주가 해온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해온, 그대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해온은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공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괜찮사옵니다, 공주마마. 공주는 해온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견디며 내의원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소.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를 지켜주리다. 해온은 공주의 따뜻한 말에 감복하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형조 판서는 조한필의 죄를 낱낱이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고 난양도 함께 처벌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공주마마. 포졸들은 조한필의 팔을 잡고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해온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날 밤 해온은 궁궐 후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별들이 반짝였지요. 그때 유승헌이 조용히 다가와 해온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둠은 거치고 앞으로는 밝은 태양이 그대를 비출 것이요. 안도보단 슬픔이 앞섭니다. 그래도 제 친부인 것을요. 이제 그대는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요.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유승헌은 해온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해온은 언제나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유승헌으로 인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요. 태어나 지금까지 고아로 홀로 살아온 해온에게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해온을 불러들였습니다. 공주가 임금에게 해온의 공을 낱낱이 아랜 덕분이었지요. 내가 해온이로구나. 역병 마을에서 100여 명을 살리고 공주까지 살린 의녀가 바로 너라는 말이지. 그러하옵니다, 전하.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전하, 소인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라. 전국의 의녀 교육 제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인처럼 재주가 있으나 배울 곳 없는 여인들이 제대로 의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원하는 게 재물도 벼슬도 아니고 그런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것이 소인의 유일한 소망이옵니다.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노라. 너의 그 착한 심성이 더 많은 백성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해온에게는 내의원 수석 의녀 직첩을 내리노라. 해온은 이름도 없이 노비로 태어나 임금에게 수석 의녀의 직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날 밤 유승원이 해온을 찾아왔습니다. 축하하오 해온. 감사합니다, 나으리. 해온, 이제 무엇이 하고 싶소? 저같이 재능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의녀로 양성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뜻 깊고 좋은 일이여. 나도 그 일에 끼워줄 수 있겠소? 끼워주다니요. 나으리께서 원하신다면 함께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함께하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남은 생을 그대와 함께하고 싶소. 그 말에 해온은 유승원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무척 진지해 보였지요. 그 말뜻은 맞소. 지금 내가 그대에게 청혼하는 것이요. 나으리, 저는 혼인을 한다 해도 한 사람의 아내이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도 나를 끼워주시오. 평생 그대 곁에서 그대를 도우며 함께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요. 해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을 드디어 만났지요. 해온은 너무 감동하여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유승원은 울고 있는 해온을 가슴으로 꼭 안아주었지요. 그리고 이듬해 꽃피는 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에는 공주도 찾아와 축하를 해주었지요. 혼인한 두 사람은 강 의원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강 의원은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지만 해온의 혼례를 보며 무척 뿌듯해했지요. 허허, 내가 살아있는 보람을 이제야 느끼는구나. 부디 행복하여야 한다. 해온은 강 의원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스승님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스승님은 제겐 영원한 스승님이십니다. 강 의원은 껄껄껄 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온은 강 의원을 모시고 사랑하는 유승원과 새롭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후배 의녀들을 양성하며 의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었지요. 매경한고, 매화는 추운 겨울의 고통을 견뎌내야 비로소 맑은 향기를 내뿜는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없던 노비 출신의 돌보미가 가진 고통을 견디고 조선 최고의 의녀가 된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시린 겨울은 어쩌면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